자, 고소의 방법입니다. 자, 밑에 방식 있죠? 자, 법조문을 보면 고소 또는 고발했는데, 자, 뒤에 고발은 뒤에 따라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고소 시간이기 때문에 고소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고소는 그랬어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구술로도 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할 때는 보통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요. 구술로 할 때는 밑에 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조서를 쓰지 않으면 적법 유효하다고 보지 않아요. 자, 그 밑에 각주에도 나오는데, 고소는 이 전화든 전보든 팩스로도 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조서를 작성해야만 됩니다. 자, 올라가시고, 자, 고소는 또 고소를 취소할 때는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인 및 출자. 여기서 CF 하시고, 자, 뒤에 나오겠지만 고발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리인 제도가 필요 없어요. 대리 X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서 고소나 고소 취소할 때는 대리인으로 하게끔 할 수 있다 했는데, 메모 좀 할까요? 자, 이 대리인의 권한의 문제입니다. 이 대리가 어디까지 대리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 다수설은 표시 대리설을 취합니다. 그런 취지의 판례도 있어요. 표시만을 대리한다. 즉, 이 대리권자는 고소 절차, 즉 본래의 고소권자의 고소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불과할 뿐이지, 그 고소 여부를 결정지을 결정권까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수설 입장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표시 대리설이 아니라 의사 대리설 하면 틀립니다. 의사 대리설이 아니다. 의사 대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대리해 주는 거거든. 의사를 대리해 준다는 말은 결정권을 이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 결정권까지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권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뭐만 한다? 표시만을, 본래의 고소권자의 표시만을 대리해주는 보조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그런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건 처리 절차를 보시면, 자, 경찰이 고소를 받잖아요. 고소장을 접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신속히 조사해서 서류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법원은 아니죠. 법원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적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 다 검사에게 보내는 거죠. 자, 검사가 이제 경찰로부터 그러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고소에 의한 범죄를 수사할 때는 이 고소장을 수리한 날부터, 자, 빨간색으로 3개월이죠. 항상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는 3개월 내에만 하면 됩니다. 3개월 동그라미 치시고 색깔 칠할게요. 3개월 색깔. 자, 됐고. 자, 그 다음 검사가 이 고소 있는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해서 공소를 제기하잖아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잖아요. 또는 공소를 취소하잖아요. 타관 송치 처분을 하잖아요. 지금은 뭐다? 타관 송치나 공소 취소는 다 저쪽 뒤에서 다 나옵니다. 다 그때 이 258조를 거론할 거예요. 여기서는 고소할 때는, 고소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때는 빨간색으로 7일 동그라미, 7일 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만 됩니다. 그 취지가 뭐야? 공소 제기하면 공소 제기한다는 취지,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 취소하면 취소한다는 취지, 이런 거 취지를 며칠 내에 해라? 그죠? 7일 내에 해라. 7일 색깔 칠하세요. 후에는 3개월. 3개월 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했다고 하면, 안 했다고 하면 7일 내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를, 그러했다는 취지를 통지해야만 된다. 숫자 받으시고요. 자, 여기서 필기를 안 했는데 판례에 나오겠지만 조서를 작성한다 했잖아요. 이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독립된 조서이면 좋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고소장이라는 제목 하에 서면을 제출한다 했잖아요. 그 고소장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조서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X, 이게 판례더라 했습니다. 자, 그 판례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별표 3개짜리죠? 파란색으로
독립된 조서 X 일 필요가 없다. 그치? 응? 응. 독립된 조서여도 돼요. 그게 일반적이라니까. 근데 반드시 고소장이라는 제목하에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 자,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이나 피해자로서 신문할 때 그 진술에 빨간색으로 처벌 동그라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처벌 의사표시가 조서에 작성되었다면 이 조서는 독립된 조서가 아니잖아요. 그치? 즉 피신조서나 증인신문 조서에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라는 의사표시가 기재가 되었다면 그 자체가 고소장이라고 될 수 있다는 거지. 고소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 의사표시가 뭐야?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피신조서든 증인신문조서든 기재가 되었다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고소장이라는 독립된 조서를 하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다 색깔 칠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역시 대리인 역시 마찬가지로 구슬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서면도 해도 되고 구슬로도 해도 되고 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 대리인이 고소를 할 때에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됐다는 것을 증명하면 돼. 증명하면 적법하게 대리인에 의한 고소가 접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출하면 되고 굳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족하다. 대리라는 표시를 굳이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다음 여기도 보시면 구술에 의한 조서가 있을 때 조서를 작성하라 했잖아요. 그치? 그럴 때 그 진술에서 범인을 처벌하는 의사 표시가 있고 그 의사 표시가 조서에 기재가 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고 그 처벌 의사 표시가 기재되면 조서에 기재가 되면 됩니다. 뭐 같은 취지죠. 색깔. 자, 다음. 자, 고소할 때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당국이 그렇죠? 피해자에게 뭐라 그래요? 고소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이 피해자가 고소할지 안 할지 뚜렷한 의사 표시를 안 하니까 경찰에 뭐라 그래요? 당신 고소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한다고? 응, 알았어. 이것도 뭐다? 고소 접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고소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된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질문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고소인가 아닌가 여부는 이 고소장에 붙여진 죄명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죄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형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판단하자 이런 취지죠. 따라서 고소장에는 이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라고 죄명을 적었지만 조사해보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였다는 거야. 모욕죄. 그랬다면 무슨 고소가 된다? 그치. 모욕죄의 고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뜯어보니까 모욕죄의 를 구성했다면 고소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서의 고소가 된다는 것 봐두시고. 자, 색깔 칠할게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자, 고소의 제한입니다.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가 안 돼요. 직계존속은 고소가 안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부모가 자식을 고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자식은 부모를 고소 못해요. 밑에 팔려볼까? 여기 고소권 나와 있죠?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해서
입법자는 넓은 입법 형성권을 갖는다. 따라서 비속이 자식이 그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행위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겠는 것은 무슨 말이야? 비속이 존속을 고소 못한다고요. 이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 결국 합헌이다. 합헌. 그런 말입니다. 이 조항은 합헌이다. 합리적, 즉 부모는 자식을 고소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있는 근거에 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닌 합헌 규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고 실질적으로 이 판례 나와서 출제가 됐으니까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헌재에서 결정한 건데 됐습니다. 자, 예외가 있죠.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 했는데 예외가 있어. 어떨 때가 그렇냐면 성폭력 범죄일 때는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폭력범일 때도 마찬가지야. 가정폭력범일 때도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기도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야. 그치? 다시 한번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는 부모라도 고소가 가능하다. 부모라도 고소를 할 수 있다. 됐고 자 고소기간 볼까요? 자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비친고죄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 시간에 배웠지만 이 비친고죄는 비친고죄에 있어서 그 고소라고 하는 것은 수사 단서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소송 조건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소송 조건, 즉 피해자 측에 고소권이 있어야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간 제한을 두는 거야. 그렇죠? 이것을 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 즉 방치하게 되면 그 장기간 불확정적 상태로 이 범죄 행위를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것은 자칫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은 고소기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비친고죄와 달리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제한을 뒀는지 볼게요. 자,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둡니다. 6개월 빨간색 동그라미. 이때 이 알게 된 범인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범죄 행위가 적으세요. 이퀄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를 말합니다.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종료된 후입니다. 종료가 안 되었다면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기산되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6개월을 기산하는 것은 종료된 후에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세는 거지 종료가 되지 않았다면 굳이 6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판례입니다. 이것이 나와 있어 판례에.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포괄일제에 나와. 보시면 자,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하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를 말한다. 종료된 후. 종료된 후에 범인을 비로소 알게 된 날을 말한다. 따라서 범죄 행위가 계속된다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그치? 범인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그때는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은 언제 된다? 종료된 후에 진행되는 거야.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지 범죄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진행이 안 됩니다. 6개월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끊으세요. 자,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셉니다. 요것은 관련 판례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기로 하고 숫자 색깔 칠할게요. 6개월 색깔. 1년 틀립니다. 1년 아니고 6개월입니다.
자, 6개월인지 1년인지는 뒤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이거 합치면 엄청나게 많아져요, 숫자가.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지금 6개월이라서 기억에 오래 남지만 진도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6개월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6개월, 3개월, 1개월, 10일, 20일 많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일일이 외우셔야 돼요. 자, 고소기간 제한 없다 그랬죠? 비친고죄 같은 경우에. 자, 판례 하나 볼까요? 이 판례는 형법시간에 중요한 판례지만 여기서는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피고인이 점포에 입전시켜주겠다라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돈지간입니다. 자, 됐어요? 자, 돈을 편취했다라고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 여기 나오잖아. 사돈지간이었다고. 그치?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죠. 민법상 친족으로 보질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둘은 부부입니다. 법적인 부부입니다. 자, 이 A의 부모가 있습니다. 갑이죠. 부입니다. 이 B의 부모가 있습니다. 을입니다. 갑이 을에게 사기칩니다. 뭐 사기치려고 치나? 투자를 권유합니다. 어쨌든 기망행위를 했어요. 저기 백화점 상가 나왔는데 같이 들어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돈이 설마 사돈이 나한테 사기치겠어? 라고 이제 속죠. 착오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투자금을 교부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아요. 못 받는 거지. 그쵸? 자, 그런 것이 요 사실관계인데 결국 이 을은 갑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사돈이 사기죄로 고소한 거야. 야, 그러면 이 딸 자식은 어떻게 되나, 그치? 사돈이 사돈을 고소했는데.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갑과 을은 사돈지간이 그랬죠? 사돈지간.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다. 친족이 아니니까 민법상의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은 형법 배우신 분들 알죠? 가까운 친척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형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면 절도 등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친족이라면 형이 필요적 면제가 되고 조금 먼 친척이라면 친고죄가 돼.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고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안 돼요. 근데 사돈지간은 친족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아.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해 이거. 무조건 처벌. 그러니까 사기죄라 하더라도 친족이 아니므로 무조건 처벌이라고요. 자, 여기서 친족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친족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비친고죄가 된다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사안은 친족이 아니므로 비친고죄가 되는 거야. 비친고죄는 여기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거지. 만약에 친고죄라면 고소기간 제한이 있죠. 얼마? 여기 6개월. 6개월이란 제한을 두지만 비친고죄라면 굳이 그런 제한 기간이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친족이 아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지? 여기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에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 고소는 부적법이다라고 해서 공소를 기각해버렸어요. 누가? 원심 판결이. 하급심 판결이. 1심과 2심에서 이거는 고소기간이 도과됐으니까 부적법한 고소다. 그래서 공소를 기각해버렸거든. 이 판결이 맞아 틀려. 제가 그랬잖아.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라고. 친족이 아니니까 고소기간을 따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대법원에서 위법이 있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건입니다.
됐어요? 요 지문이 마지막 지문들이 한 번 나왔다. 출제. 그리고 사돈지간이 친족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는 이 부분이 형법시험에 많이 나왔죠.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 그 밑에 세 줄은 형소법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고소기간의 시기 볼까요? 방금 봤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센다고. 그쵸? 이때 범인은 정범 공범 가리지 않고 수인이라면 한 명만 알면 족합니다. 다만 상대적 친고죄일 때에는 신분관계에 있는 범인을 알겠다는 날로부터 세는데 그 상대적 친고죄 할 때 상대적 친고죄를 알면 돼요. 그건 뒤에 나오니까. 일단은 요것만 알면 됩니다. 수인일 때에는 한 명만 알면 족하다. 요 조문 볼까?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이라면 자 1인의 기간의 혜태는 타인 고소에 영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 무슨 말이야? 자, 여기 수인의 고소권자라 그랬잖아요. 즉, 고소기간은요, 고소권자 각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이 기간을 해태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그 기간이 즉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그 6개월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도과되어서 알아서 먼저 기간이 도과되어서 고소를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늦게 알아서 아직 고소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즉 타인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필기해볼까? 경과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이때 여기서 고소할 수 있는 자 그랬죠? 이 고소할 수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해? 이 사람은 고유의 고소권자를 말합니다. 고유의 고소권자. 누군데? 피해자 법정 대리인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치 배우자 등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대리인은 빠집니다. 대리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왜? 대리인은 아까 얘기했잖아. 표시 대리설이지 의사 대리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수인일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고유권자가 여러 명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했잖아요. 그럼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거야? 여기 범죄 사실과 범인을 말합니다. 법조문에는 범인 하나라고 적어놨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범죄 사실과 범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범죄 사실이 있지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미필적 인식이 아닌 확정적 인식을 말합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와. 가로 열고 미필적 X 색깔 됐죠? 자, 그 밑에 범인을 알게 된다 하면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범인이 누구야? 이걸 특정할 수 있으면 된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자,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생각이 안 나요? 즉 자기가 강도를 당했다라고 지금 고소하러 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럼 인상은 어떻게 생겼는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을 주변에 강도를 당한 집이 몇 집 더 있어. 근데 이 집은 강도를 당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지금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형사가
다른 집에서 고소도 들어왔고 해서 뭐 CCTV라든지 뭐 다른 사람의 몽타주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라고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는데 피해자가 이 사람이라는 거지. 형사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거지. 그러니까 범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 말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 그게 바로 뭐냐면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성명 이름이 뭔지 주소가 어딘지 연령이 몇 살쯤 됐는지 이런 거 이딴 거 필요 없고 사진을 보여주면 누군지라고 콕 찍을 정도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동일성을 식별한다는 얘기가 그 뜻이야. 됐죠? 요 판례 잘 나오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글씨 있습니다. 상대적 친고죄일 때에는 그때는 뒤에 나와요. 그 신분관계를 좀 따져. 신분관계 친척인지 아닌지를 좀 따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자,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우리 책에 다 있어요. 자,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가요. 거기 가서 여기 상대적 친고죄라고 하는 거 나오나요? 나오죠? 여기 보세요. 자, 이 형법 조문인데 형소법에도 없어요. 형법 조문을 좀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간에 이제 323조는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를 말하는데 권리행사 방해죄만 이제 한정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 절도라든지 사기 공갈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간에 한 예로 절도 등의 죄를 했다면 필요적 면제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친족, 일항의 친족, 외의 친족, 즉 먼 친척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했잖아요. 요 2항을 말하는 거야. 2항. 그러면 그 1항 이외의 친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바로 상대적 친고죄를 말하게 되는데 그때는 고소권을 행사했느냐? 그러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고소권 행사를 안 했다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1항 이외의 친족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야. 이 2항을 적용하려면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나오죠? 여기서 동그라미 2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상대적 친고죄 방금 읽었죠? 이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그 신분관계에 있는 범인을 즉 먼 친척이라면 그 먼 친척이라는 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셉니다. 그 말이고 여기서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동일성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이 사람이라는 것이 친족이라는 거지. 친족 누구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정도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친척이라는 여러분 친척 나이 다 알아요? 먼 친척이 명절 때 한번 찾아오셨는데 저분이 몇 살이더라? 그거 아냐고. 잘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은 모를 때도 있죠? 주소나 어느 동네이긴 하는데 정확한 주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명이나 주소나 연령까지는 필요 없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이 친척이다. 친척. 이 정도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 대리인 고소권은 고유권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자신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을 센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리인 봐봐요. 대리인에 의한 고소라고 했죠. 이거 아까 무슨 견해가 다수설이라 그랬어요? 표시 대리설이 다수설이라 했잖아요. 의사 대리설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치? 표시 대리설이기 때문에 이 대리인에 의한 고소일 때에는 그 고소기간은 대리 고소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야.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지. 왜? 이것만 보더라도 아하 이것은 표시 대리설이구나. 법정 대리인은 고유권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자신이 안 날로부터 세는 것이고
대리인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시대리설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그쵸? 색깔. 포괄일제입니다. 포괄일제는 자, 빨간색으로 최후 동그란. 최후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셉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포괄일제 아시는 분들 있죠? 형법 배우신 분들. 그래서 형소법을 공부를 할 때는 형법을 먼저 배우는 게 형소법 공부하는 게 좀 더 수월해요. 형법을 배우지 않고 들어오면 이런 개념 자체가 전부 다 낯설어. 포괄일제가 뭐지? 상상적 경합범위 뭐지? 실체적 경합범위 뭐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친족 상도례 이런 것이 다 형법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을 배우지 않은 분들이 형소법 배우려면 정말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런 직렬이 있잖아. 그죠? 그런 직렬. 자, 그런 직렬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배우려면 이 선생님들이 그거를 잘 알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자, 포괄일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뇌물죄 갖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뇌물일제가 포괄일제의 한 예에 속하니까요. 자, 요날 한번 뇌물 받았어요. 요날 한번 뇌물 받고 명절 때마다 떡값으로 받아요. 계속 받아요. 꼬리 길면 잡히죠. 이날 잡힌 거야. 그래서 그쵸? 자, 그러면 자, 뭐 똑같은 동종업자로부터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받아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100만원씩 어느 날은 술도 먹고 100만원씩 받아요. 이게 뭐지? 이게 포괄에서 하나의 죄예요. 이게 포괄에서 일죄가 돼요. 일죄. 그럼 특혜를 준 겁니까? 특혜를 준 거 아닙니다. 뇌물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뇌물액수가 올라가면 이 뇌물액이 다 합산되잖아요. 뇌물액이 올라가면 형이 세져요. 자, 포괄에서 일죄인데 이때 뇌물죄의 이 뇌물죄를 하면 안 되겠네요. 뇌물죄는 그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모욕죄를 할게. 모욕죄. 그치? 모욕죄는 친고죄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을 포괄해서 일죄라고 한다면 6개월 안날로부터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고소할 수 있는 기산점은 이때부터 셉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이때부터 6개월을 셉니다. 최초가 아니라 최후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이때부터 센다. 됐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최후 색깔 칠할게요. 최초로 하면 틀려요. 자, 영업범 등 포괄일제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에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센다. 여기까지 합니다.